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전 영상에 완전히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언급된 특정 나무가 당신이 사는 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다시 홈스 카운티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나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게 밝힌 것은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하며 당신이 사는 곳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모든 기후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커당 100갤런 이상의 연료를 생산하는 특정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플로리다의 더위부터 노스다코타의 추위까지 어디서든 자랍니다. 산업용 정제소도 거대한 파이프라인도 필요는 없으며 그 누구의 허락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수세대 동안 이 식물을 짜서 기름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가축에게 먹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동안 자신들의 장비를 이 기름으로 가동해 왔습니다. 당신이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983년에 출판된 금지된 연료, 동력 알코올의 역사, The Forbidden Fuel, A History of Power Alcohol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정보를 당신에게 숨기기 위해 돈을 지불한 모든 기업과 로비스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곳은 오하이오주 슈거크릭, 외곽의 작은 헛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남자가 작업대에 고정된 간단한 수동 압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5갤런짜리 양동이에는 황금빛 기름 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구석에서는 냄새도 연기도 없이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료가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주유소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간 뒤에 탁 트인 들판을 가리켰습니다. 해바라기였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자라고 있는 6줄의 해바라기는 5월에 심어 9월에 수확하고 10월에 압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1938년 캔자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8개 주에 걸친 2,000개의 주유소와 관련하여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평생 구매해온 모든 연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남아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식물이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왜 의도적으로 묻혔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단 1에이커의 땅도 농사지을 의향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말입니다. 루돌프 디셀. 이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100% 땅콩 기름으로 작동하는 자신의 엔진을 시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시연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그들이 이 나라의 모든 교과서와 연료에 관한 모든 대화에서 지우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디젤이 식물성 기름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세상에 선보인 지 8년 후 헨리 포드는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그 차는 첫날부터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에탄올이나 가솔린 중 하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1925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연료는 과일, 잡초, 톱밥 또는 자라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고 자신이 한 모든 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에 자신의 돈을 투자했으며 같은 주장을 한 뛰어난 지식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191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알코올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연료이며 우리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한 에너지가 고갈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발명가는 같은 미래를 바라보았고 완전히 같은 해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이 스스로 연료를 재배하는 나라, 에너지 독립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단순한 정원 가꾸기 일과인 나라, 아침에 트랙터를 가동하기 위해 유조선이 바다를 건너거나
파이프라인이 주 경계를 넘을 필요가 없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 중서부에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1937년까지 아그롤 에그롤이라는 회사가 캔자스주 에치슨에 생산 공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산 곡물로 만든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에 혼합하여 아그롤 5와 아그롤 10이라는 두 가지 등급으로 만들었으며 헨리 포드 본인과 화학재단 케미컬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38년 전성기에는 중서부 8개 주에 걸쳐 1,000개 이상의 주유소에서 아그롤 연료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에 이르는 2,000개의 주유소였습니다. 슬로건은 가득 채워보세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Try a tankful, you will be thankful 였습니다. 에치슨의 공장은 매년 800만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도 샀고 일반 운전자들도 샀습니다. 연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엔진은 깨끗하게 돌아갔습니다.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들과 연료 탱크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타당했지만 스탠더드 오일에게는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1880년까지 미국 석유 정제의 90%를 통제함으로써 존 디 록펠러가 세운 제국인 스탠더드 오일은 어떤 대체 제도 경쟁할 수 없도록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결코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모든 경쟁자가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롤이 2,000개의 주유소에 제대로 작동하는 연료를 들고 나타났을 때 스탠더드 오일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용된 전술은 의회 기록과 학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석유협회 National Petroleum Association는 에탄올 연료를 상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유소에서 에탄올을 허용하면 모든 주유기가 잠재적인 무허가 술집 스피기지언으로 변할 것이라는 캠페인을 퍼뜨리며 금주법 시대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중서부의 모든 주도와 워싱턴의 입법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1933년에서 1939년 사이에 알코올 연료에 관한 19개의 연방 법안과 31개의 주 법안을 성공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법으로 아그로를 막지 못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고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인 가격 덤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유연 납 가솔린의 가격을 아그롤과 1페니 단위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아그롤은 갤런당 17센트에 팔렸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유연 연료 가격을 16센트까지 낮췄습니다. 가솔린 정제 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어서가 아니라 스탠더드 오일은 수년 동안 돈을 잃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캔자스의 신생기업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아그롤보다 싸게 팔기 위해 갤런당 16센트에 밀어붙인 연료는 유연납 가솔린이었습니다. 그들은 납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위험은 1920년대 초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테트라에틸 납을 생산하는 정유소의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고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중보건국장 서전 제너럴이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안티노크제, 엔티녹 에이전트로 에탄올을 혼합하는 것보다 납을 첨가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50년 동안 유연 연료를 계속 판매했습니다. 에탄올은 단 한 사람도 중독시키지 않고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납은 그들이 이미 소유한 정유소에서 나왔습니다. 아그롤 공장의 관리자들은 석유 산업의 사보타주, 선전, 그리고 고의적인 경제 전쟁을 공식적으로 고발했습니다. 1939년 아그롤은 문을 닫았습니다. 연료가 실패했거나 운전자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이 중서부의 모든 의회에 로비하여 에탄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벌인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그로를 죽이는데 일조한 지 3년 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고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는 타이어, 엔진 게스킷, 우비 호스 등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합성 고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하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에탄올 공장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에리오 크리스텐센이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에치슨의 아그롤 시설을 설계했던 바로 그 화학자들이 항공 연료와 합성분화 S, 뷰나 S, 고무를 위한 에탄올을 생산하는 일로 복귀했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합성 고무의 4분의 3이 중서부의 옥수수 에탄올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석유 산업이 상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연료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은 그 공장들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인프라는 해체되었습니다. 지식은 보류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다른 사람의 연료를 사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장 연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당신이 그것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 예산 결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해바라기입니다. 정원 장식용도 아니고 할머니가 진입로를 따라 보기 좋게 심은 것도 아니라 한 세기가 넘도록 미국 농장에 눈에 띄게 숨어있던 산업용 연료 작물입니다.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아니라 대학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무게의 40분의 42%가 기름입니다. 최고의 품종은 15%를 넘습니다. 대략 18, 20%인 대두와 비교해 보십시오. 씨앗당 기름 함량이 2배 이상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1에이커의 기름용 해바라기는 1,300에서 2,000파운드의 씨앗을 생산합니다. 이 씨앗을 짜면 재배 조건과 압착 효율에 따라 1에이커에서 35에서 105갤런의 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서부의 한 농부는 그 범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커당 2,000파운드의 씨앗, 48%의 기름 함량, 76%의 추출률. 이는 1에이커의 해바라기에서 105갤런의 연료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론적 모델이 아닙니다. 실제 농장에서 일하는 실제 사람의 현장 결과이며 농장 에너지 확장 프로그램, Farm Energy Extension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바라기 기름의 수확량은 바이오 디젤용 대두보다 지속적으로 우수하며 종종 에이커당 2배 또는 3배의 연료를 생산합니다. 해바라기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가진 가뭄에 강한 작물입니다.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자랍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늦은 봄에 심어 초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성숙하는 잡종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아미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소규모 농장, 코넬 유니버시티 스몰 팜스은 아미시의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된 유지작물 농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해바라기 찌꺼기와 기름을 말에게 먹입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나 홈스 카운티를 운전할 때 눈에 띄는 그 건강하고 윤기 나는 털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 식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짭니다. 그들은 기름을 태웁니다. 그들은 남은 찌꺼기를 가축에게 먹입니다. 쓰레기는 제로입니다. 기름은 한 방향으로 가고 고단백 깻묵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해외에서의 배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몬트주 노트 베닝턴, 이 스테이트라인 농장, 스테이트라인 파머에 있는 존 윌리엄슨이라는 농부는 2004년부터 바이오 디젤용 유지 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는 40에이커 규모로 해바라기, 카놀라, 아마, 겨자를 재배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이오 헛간, 비오 바운이라고 부르는 곳에 배치당 400갤런을 처리하는 반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에이커당 평균 1쏠갤런의 바이오 디젤을 얻습니다. 그의 트랙터는 그가 자신의 들판에서 재배한 연료로 작동합니다. 그는 디젤을 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는 동물을 먹이고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추운 주 중 하나인 버몬트에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극북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카놀라는 조건과 품종에 따라 에이커당 75에서 240갤런의 기름을 생산합니다. 이는 대두가 생산하는 양의 3배에서 5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유난히 잘 자랍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뉴욕, 오하이오 이곳들은 카놀라 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확장 프로그램 펜스테이트 엑스텐션은 카놀라를 펜실베이니아의 최고의 바이오 디젤 작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농지 70에라이커에서 카놀라를 재배하고 카놀라 기반 연료로 자체 디젤 트랙터를 가동했습니다. 카놀라 씨앗 일부 쉘은 2갤런이 조금 넘는 연료를 생산합니다. 진짜 겨울이 있는 곳에 산다면 가장 중요한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카놀라 기반 바이오 디젤이 대두나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보다 흐림점, 클라우드 포인트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더 추운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져도 연료 라인에서 계로화되지 않습니다. 1월이 한 자릿수 온도를 의미하는 주에 산다면 카놀라가 당신의 작물입니다. 대학은 자체 장비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씨 플렉시드가 있습니다. 제 목자의 보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이 식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끓인 아마이뉴, boiled linseed oil. 그것이 아마입니다. 같은 식물, 같은 기름, 다른 용도입니다. 그것은 울타리 기둥, 헛간 외벽, 데크보드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기름이 디젤 엔진에서도 작동합니다. 또한 농기계 베어링과 체인을 윤활합니다. 하나의 식물, 세 가지 역할, 연료, 목재 처리, 기계 윤활. 아미시 사람들은 어떤 확장 프로그램 요원이 그것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해바라기, 카놀라, 아마 이 세 가지 작물은 모두 내한성 구역 hardiness zones 3에서 8 또는 그 이상에서 자랍니다. 이는 미국 본토 58개 주 전체를 포괄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새로 짓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음 부분은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에이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에이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헛간이나 트랙터 혹은 당신이 아직 소유하지 않은 단 하나의 농기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집과 마당을 가진 사람에게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0에서 $100 정도 하는 수동 냉압착기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작업대나 테이블에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끝으로 말린 해바라기 씨를 넣습니다. 맑은 황금빛 기름이 바닥으로 떨어져 항아리나 양동이에 담깁니다. 단단한 씨앗 깻묵은 반대쪽으로 밀려 나오며 그 깻묵은 닭, 염소 또는 정원 퇴비를 위한 고단백 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은 배치당 약 30분이 걸립니다. 압착기에는 모터도 전자장치도 없으며 일반적인 수명 내에 마모되는 부품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제게 그가 11년 동안 사용해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압착기, 같은 작업대였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냉압착 기름은 직사광선을 피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가을에 압착하면 다음 해 여름까지 쓸 수 있는 연료와 램프용 기름을 얻게 됩니다. 냉동고도 방부제도 필요 없이 차거나 지하실의 서늘한 구석에 밀폐된 양동이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울타리를 따라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땅의 4분의 1에이커의 기름용 해바라기를 심는다면 한 번의 수확 시즌에 겨울 내내 등유 히터를 가동하고 정전시 비상 조명용 기름 램프를 채우고 차고에 있는 모든 소형 엔진과 기계 장비의 윤활유를 치고 당신의 부지에 있는 모든 디젤 엔진을 위한 연료를 혼합하기에 충분한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그 혼합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20-30%의 생압착 해바라기 기름을 일반 주유소 디젤과 혼합하면 단 하나의 개조 없이도 모든 디젤 엔진에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변환 키트도 화학 하기도 기본 스크린 이상의 특별한 여과 장치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붓기만 하면 엔진이 돌아갑니다. 호기심 해결사 마이트바스터스가 카메라 앞에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석유 디젤로 갤런당 33마일을 주행하던 디젤 자동차가 여과된 식물성 기름으로 갤런당 30마일을 주행했습니다. 갤런당 3마일의 차이였습니다. 차는 아무 문제 없이 훌륭하게 달렸습니다. 그 4마일의 페널티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디젤 기계의 완전한 연료 독립을 위한 비용입니다. 위스콘신의 한 자급자족 농민 홈스테이더는 수년 동안
자신의 농장 트랙터에 냉압착 해바라기, 기름과 디젤을 혼합하여 사용해왔습니다. 1에이커에서 100킥5로 갤런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다닐 들판의 구석에서 전체 파종 및 수확 시즌 동안 장비의 동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보충 연료를 재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구석, 한 들판, 한 시즌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자라는 동안 깊은 뿌리 시스템으로 토양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작물을 제외하고는 연료, 동물 사료, 토양 개선,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작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연료, 난방, 물, 그리고 모든 가계 청구서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아미시 홈 시스템, 에이미시 홈 시스템이에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그들이 지우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웃 규모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길에 사는 5가족이 각각 4분의 1에이커의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다 합쳐서 1에이커가 조금 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함께 씨앗을 짭니다. 기름을 5몫으로 나눕니다. 모든 가족이 겨울 내내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에 충분한 연료와 램프 기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것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분들을 위해 구축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는 세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확장 프로그램은 이를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만 매년 550만 톤의 소분뇨가 생산됩니다. 젖소 한 마리는 하루에 42방피트의 순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배설물을 생성합니다. 그 가스는 메탄으로 유틸리티 회사에서 파이프를 통해 도착하는 천연가스와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54갤런 드럼통으로 만든 간단한 혐기성 소화조는 한 달에 200에서 짜진 100리터의 요리용 가스를 생산합니다. 이는 가스 요금을 내지 않고 매일 주방 가스레인지를 가동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분뇨와 물을 넣으면 메탄이 나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일부 아미시 커뮤니티는 이미 유기 폐기물을 난방 및 요리용 바이오가스로 변환하는 소규모 바이오 소화조를 채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는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농장 규모의 소화조 4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동되어 왔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디젤 엔진, 히터, 램프, 작업장 도구를 위한 해바라기 기름, 겔화되지 않고 북부의 겨울을 견뎌내는 추운 기후 연료를 위한 카놀라 기름, 목재 보존, 기계 윤활, 비상 예비 연료를 위한 아마 기름, 주방 가스레인지와 가정 난방을 위한 분뇨 바이오가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기존 토지에 있는 기존 주택에서 작동합니다. 모두 시작하는데 $100도 채 들지 않습니다. 모두 랜드 그랜트 대학교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아미시, 에이미시 공동체에서 표준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료, 에너지, 물, 열 등 전체 시스템은 아미시 홈 시스템 가이드에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약속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캔자스주 에치슨을 여러분의 연료비와 텍사스주 휴스턴의 이사회실로 연결하며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을 세부 사항입니다. 1939년 아그롤 공장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문을 열고 1915년에 다시 폐쇄된 후 연방정부는 다음 60년 동안 에너지 보조금을 추적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그 수치를 집계했습니다. 196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 정부는 석유 산업에 1,200억 달러의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기간 동안 농업, 연료 및 에탄올 산업 전체가 받은 금액은 110억 달러였습니다. 1,500억 달러 대 11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료가 더 저렴한지 결정하는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불된 5,090억 달러라는 무게추를 저울에 올려놓은 것으로
모든 대체 연료를 굶어 죽게 만들면서 석유만이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접 연료를 짜내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그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산하기도 전에 이미 수학적 계산이 조작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석유가 저렴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저렴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주유소에서의 가격을 훨씬 넘어 자신들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977년 7월 제임스 블랙이라는 엑손의 수석 과학자는 본사 경영위원회 앞에 서서 세상을 바꿨어야 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2배로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2~3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에너지 전략 변경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중요해지기 전까지 인류에게 10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업데이트된 모델로 그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엑손의 내부 과학자들은 1982년까지 자체 기후 모델을 통해 그의 예측을 확인했으며, 이 모델들은 수십 년 후 놀랍도록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엑손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엑손은 다음 30년 동안 자사 연구원들이 확인한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모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엑손의 내부 메모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1977년에 진실을 알았던 회사는 대신 분기별 수익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가까워질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시계 태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30년대에 아그로를 죽였습니다. 정부는 전쟁을 위해 필요할 때 에탄올 공장을 부활시켰고, 비상사태가 지나가자마자 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닥쳤습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줄이 도시의 블록을 에워쌌습니다.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갑자기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새로운 에탄올 공장이 생겨났습니다. 농업 연료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다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의도적인 과잉 생산과 정치적 조작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하자 그 공장들 대부분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세 번째로 반복되었습니다. 건설하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 그것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엑손의 자체 과학자가 1977년에 진실을 말했지만 회사는 30년 동안 이를 은폐했습니다. 농업 연료가 효과를 발휘할 때마다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헛간에서 해바라기를 짜내는 농부에게는 유초선이나 파이프라인, 정유공장 또는 그 누구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주기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된 연료, 동령용 알코올의 역사, The Forbidden Fuel, A History of Power Alcohol입니다. 이것은 팸플릿이 아니라 학술적인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1900년대 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농업 기반 연료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의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로비 단체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예산 항목들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의 트럭 엔진이 원래 씨앗 기름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 동안 연료비를 지불해 왔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젤 엔진은 연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 아닙니다. 루돌프 티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는 식물성 기름으로 작동하도록 그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설계였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디젤이라는 단어는 석유 제품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명가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가 대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물질에 붙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디젤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애초에 여러분이 그 주유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결코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60년에 걸쳐 여러분의 돈 1,500억 달러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시스템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 눈앞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미시의 들판에서, 버몬트의 헛간에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도 세상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대학 연구소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묻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탱크에 있는 연료와 우리 들판에 있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욱 독립적인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퍼즐의 다음 조각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